푸꾸옥에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크게 나누더라도 북부, 중부, 남부로 다양한 곳이 있기에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색적인 푸꾸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북부에 있는 그랜드월드부터 방문하기로 했다. 그랜드월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대나무의 전설이다. 광장 중앙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건축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대나무 건축물이라고 한다. 만드는 데 무려 42,000개의 대나무를 사용한 데다 15m 높이에 면적은 7,0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하니 대충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에 있는 간략한 설명문에 의하면 돔 형태인 내부는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국화와 연결지어서 건축한 것도 대단한데 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나무로만 건축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정도다. 대나무의 전설이라는 명칭에 걸맞을 정도로 엄청난 곳이지만 단순 전시 용도의 건물이라 무료로 개방 중이니 그랜드월드에 방문한다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다. 실제로 여행객의 대부분이 입구와 내부에서 인증샷을 찍기 바빴다. 대나무의 전설을 따라 나오면 좌측에는 베트남의 정수라는 공연이 열리는 띠노아 공연장이 있고 정면에는 그랜드월드의 거리가 펼쳐졌다. 약 25만 평의 거리 전체를 베네치아 느낌으로 조성했는데 중앙에는 길이 400m에 폭 25m에 달하는 운하까지 구현해서 여기가 푸꾸옥인지 베네치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른 오전이라 영업 중인 상점은 많이 없었지만 알록달록한 원색의 건물이 끊임없이 이어진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다. 괜히 다리도 올라가보고 맞은편에 있는 상점에 건너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던 중 입구에 있던 곤돌라 몇 대가 운행 중인 걸 발견했다. 곤돌라의 탑승권을 끊을 수 있는 매표소는 그랜드월드 초입에 있어서 다시 이동해야만 했다. 이용권은 성인 기준 인당 20만동, 약 1만원이고 대기 인원이 따로 없어서 티켓을 발권한 뒤 바로 탑승할 수 있다는 게 오전 방문 나름의 메리트였다. 그늘막 하나 없는 곤돌라에 탑승하여 열기를 그대로 맞을 생각에 걱정이 커졌지만 출발하고 나니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다. 수동으로 노를 저어가는 곤돌라와는 달리 모터로 이동하는 덕에 얕은 바람을 느끼며 갈 수 있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양쪽으로 길게 펼쳐진 이탈리아의 서정적인 풍경을 관람하는 건 확실히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히나 물가에 건물이 비친 모습은 위에서 본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정말 아름다웠다. 곤돌라는 시계탑 인근까지 갔다가 입구로 다시 돌아간다. 크게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0분 정도 걸렸던 체험을 마친 후 우리는 입장 전부터 대형 곰이 인사해주는 테디베어 박물관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1500제곱미터 면적에 대략 500여 개의 테디베어가 있고 1시간 단위로는 투어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시간이 맞다면 설명을 들으며 관람해도 좋을 것 같다. 테디베어 박물관의 입구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뒤 2층으로 올라가야 나타난다. 곤돌라와 같이 성인 기준 인당 20만 동을 지불하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화석에서 발굴된 듯한 커다란 곰 모형이 보인다. 그 옆에 벽면에는 테디 존스가 90년 동안 수집해온 전 세계의 유물을 공개하는 독특한 콘셉트가 있는 곳이었다. 전시된 테디베어들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다. 메두사 곰부터 시작해서 천수 가는 곰, 알라딘 곰과 같은 익숙한 캐릭터를 패러디한 게
첫 번째 전시구역이었다. 다음 구역은 어쩐지 좀 난해한 것 투성이었다. 여러 골동품이 모여있는데 아마도 테디 존스가 각지에서 가져온 걸 마구잡이로 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었다. 의아함을 안고 향한 다음 구역은 불가사의한 땅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테디 존스가 각국의 유물을 찾기 위해 다니며 일어난 에피소드를 테마로 한 곳이었다. 장소마다 특징이 돋보이는 데다 여러 테디베어들 중 숨은 테디 존스를 찾는 재미가 있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했던 구역이다. 분명 입장할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지만 더위도 피할 겸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랜드 월드를 떠나기 전 박물관 인근에 한식당이 있다고 하여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JMT에 방문했다. 메뉴판을 펼치자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한 편이었다. 고기부터 시작하여 메인 식사류 외에도 찌개까지 있으니 거의 베트남의 김밥 천국 수준이었다. 아무래도 한식당이다 보니 현지 식당과 물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국내 기준으로 따져도 비싼 것도 아닌 무난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다. 우리는 소갈비살 구이에 쭈꾸미 삼겹살 볶음, 순두부찌개, 비빔밥을 시켰는데 상차림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국내에 있는 식당처럼 기본 밑반찬을 세팅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소갈비살 구이는 직접 구워주시는 친절함에다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마늘과 양파, 버섯까지 같이 내어주신다. 서비스 면에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밑반찬이나 쌈채소를 다 먹으면 직원분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리필해주시는 덕에 우리는 그저 먹는 데만 집중하면 됐다. 사실 잘 굽기만 하는 메뉴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인이라면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매운 양념이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쭈꾸미 삼겹살 볶음과 순두부찌개는 둘 다 적당히 얼큰해서 딱 한국인 입맛을 저격한 맵기였다. 음식은 타국에서 먹은 것임에도 전반적으로 특출나게 튀는 것 없이 평균 이상이었다. 든든한 한식으로 끼니도 채웠으니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빈 원더스에 갈 차례다. 그랜드 월드와 빈 원더스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 그룹에서 만든 곳이라 거리 간 이동 시간이 짧은 편이었다. 도보로는 대략 40분 정도지만 그랩을 타면 약 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빈 원더스는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 메인 광장에는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큰 성과 파스텔톤 건물이 있고 중심에는 소소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분수대가 놓여 있어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설레게 만든다.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미리 구매한 티켓의 QR을 제시한 뒤 나름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었다. 내부에 이어진 여러 가게에서는 간단한 간식을 사거나 가볍게 쇼핑하기 좋을 것 같았다. 가게가 이어진 길의 끝에 다다르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시계토끼와 앨리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깜짝 만남이라 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인사를 마친 후 쭉 들어가자 앤틱한 디자인으로 디테일이 돋보이는 성이 보였다. 흐린 날씨마저도 그저 동화 속 장면으로 만들어버리는 성에 감탄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지도 기준 오른쪽에 있는 판타지 월드부터 천천히 탐방하기로 했다. 판타지 월드의 입구에는 접점 하나 없는 캐릭터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까 만났던 앨리스를 떠올리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바탕으로 한 전시형 공간에 가장 먼저 들르기로 했다. 문이 여러 개 있는 공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동화 속 내용처럼 길을 찾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고 또 길을 찾으며 출구를 찾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했다. 테마가 귀여운 덕에 아동을 위한 미로로 제격인 곳이었다. 겨우 출구를 찾는데 성공했다. 앨리스가 있는 구역을 지나니 서부를 배경으로 한 곳이 펼쳐졌다. 선인장을 따라가다 보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사격장이 나오는데 따로 발사되는 것 없이 레이저 총으로 표적을 맞히는 방식이라 관리자가 없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게임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 점수판으로 서로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럿이서 내기를 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 총도 쏴봤으니 이제 말을 탈 차례다. 서부 테마에 걸맞게 카우보이가 될 수 있는 어트랙션도 있다. 말을 타고 레일을 한 바퀴 도는 단순한 것이지만 직접 타야만 볼 수 있는 테마를 구경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였다. 다른 테마는 뭐가 있을지 들뜬 마음으로 간 곳에는 인디언이 모여있는 바이킹 빌리지가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로프와 기둥, 나무 토막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토르의 모험이라는 체험형 어트랙션이었다. 로프에 체인을 매달고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라 샌들이나 슬리퍼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하니 만약 도전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걸 추천한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리를 건너가려다 재미있어 보이는 걸 발견했다. 원형 보트를 타고 급류를 타는 것까지는 평범하지만 보트에 정중하게다 냅다 물을 끼얹는 건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입구에서 15,000동, 약 850원에 판매하는 우비를 구매하고 옆에 있는 보관함에 소지품을 넣은 뒤 탑승하러 갔다. 막상 탑승해보니까 멀리서 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우비가 미처 못 가려준 하이는 그대로 젖을 정도로 과격한 급류와 예측할 수 없는 회전으로 인해 재미가 배가 됐다. 국내에선 못 겪어본 짜릿함에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대기하는 사람이 없던 덕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타게 해주셨다. 근데 또 내가 제일 많이 맞았어. 빈 원더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 마음껏 누려야겠다. 젖은 옷도 말려야 하고 실내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절실해졌다. 다행히 헤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 멀리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북이가 있어 바로 찾을 수 있다. 가까이서 보니 내뱉고 있는 물줄기가 폭포처럼 느껴지는 데다가 감히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포세이돈 동상의 뒤로 넓게 펼쳐진 대형 수족관이 입장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수족관에서는 12시, 14시에는 인어 공주쇼를, 15시에는 물고기 먹이주기 쇼를 진행한다고 하니
보고 싶다면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크기 8,000평에 2천만 톤의 물을 저장한 더 시쉘에는 총 25만 5천 마리의 바다 생물이 서식한다고 한다. 많은 바다 생물을 5개의 테마로 나누어 분류했다는데 구역을 거듭할수록 각 테마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였다. 아쿠아리움이다 보니 여러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다는 건 당연하고 국내 아쿠아리움에서도 보지 못한 생물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또 사진이 잘 나올 법한 포토존도 많아서 추억도 남기고 휴식을 취하며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여러모로 괜찮은 곳이었다. 아쿠아리움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자 무더운 햇빛이 한풀 꺾여 있었다. 이제는 거북이 옆에 있어도 굴하지 않는 신스틸러 관람차를 타러 갈 차례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관람차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쾌적한 공기가 휘감았다.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덕에 마음 편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관람차를 낮에 탈 때 장점은 빈원더스의 전체적 구조를 지도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아지니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가지 않았던 구역에 어트랙션이 보이는 건 기본이고 거대했던 거북이를 전체로 볼 수 있는 데다 옆에 있는 빈펄 리조트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이걸 다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관람차의 크기도 크고 느리게 이동하기에 하차할 때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내린 후에야 알게 된 거지만 관람차가 있는 곳부터 어드벤처 월드 구역이었다. 스릴 있는 어트랙션이 가장 많았던 곳이라 마음이 들떴다. 여러 어트랙션을 구경하던 중 반원 형태의 레일이 눈에 들어왔다. 탑승하려고 하니 점검이 덜 끝난 건지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대기 없이 어트랙션을 마음껏 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만큼 사람이 없는 탓에 미운행하는 어트랙션도 있었다. 짧은 기다림 끝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착석하려고 하자 직원분께서 쫄이나 슬리퍼를 신은 사람은 신발을 벗고 탑승하게 하셨다. 이때 보통의 어트랙션이 아니라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출발한 이후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중앙 부분을 설렁설렁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비웃듯 레일의 끝과 끝까지 빠른 속도로 왕복하는 어트랙션이었다. 어트랙션이 있는 구역은 모두 가볍게 들러봤으니 마지막으로 빈원더스에 있는 워터파크 타이푼 월드에 가기로 했다. 테마파크 내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을 위한 서비스도 좋았는데 타이푼 월드의 왼쪽에 있는 카운터에서는 짐보관과 타월대여 서비스를 유료로 시행 중이었으며 튜브와 구명조끼는 무료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타월을 대여하면 보증금 개념의 15만 동 약 8,000원은 다시 돌려주는 데다 실질적으로 짐보관과 타월 대여 각각 5만 동 약 2,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짐도 맡겼고 수영복도 입었으니 가장 가까운 파도풀을 향해 달려갔다. 파도의 세기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파도풀을 즐기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였다. 물을 왕창 맞았음에도 신나는 기분을 이어가고자 안쪽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슬라이드를 타러 갔다. 튜브를 올리는 기계가 따로 없는 탓에 1층에서 튜브를 들고 탑승 장소까지 올라가야 하는 데다 탑승 제한 무게로 인해 탑승 전에 체중을 재야 되는 건 어떤 슬라이드를 타도 동일했다. 국내였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슬라이드를 타니 금세 기진맥진해졌다.
튜브에 몸을 맡긴 채로 둥둥 떠다니는 유수프를 마지막으로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쯤 워터파크를 빠져나왔다. 이제 7시부터 시작하는 분수쇼를 본다면 빈 원더스를 다 정복한 것이다. 우리는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는데 쇼를 시작하기 전 짤막한 공연 덕에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는 않았다. 7시 정각이 되자 일순간 모든 조명이 꺼져버린다. 관객들의 고요를 뚫고 조명과 함께 성이 빛나며 쇼의 시작을 알린다. 성을 배경으로 둔 채 레이저 조명까지 사용하니 단순한 분수쇼 이상으로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물론 대사는 베트남어지만 스토리도 있는 데다가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지니 완전히 몰입하게 됐다. 빈 원더스는 그간 방문한 테마파크 중 가장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익숙하게 보던 퍼레이드 대신 분수쇼로 마무리하는 색다른 경험도 만족스러웠다. 더욱 화려해진 빈 원더스의 밤까지 보고 나니 급격히 허기가 졌다. 이제 슬슬 식사를 하러 가야겠다. 현지 음식은 처음인데 신선한 해산물이 살아있는 수조를 보니 기대감이 커졌다. 개방된 1층과는 달리 2층에는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는 룸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안내받은 룸은 오션뷰랑 파도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감상도 잠시, 몰려오는 허기에 바로 펼친 메뉴판에서 간략하게 쓰인 영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볶음밥, 모닝글로리, 새우구이와 칠리크랩, 마늘을 곁들인 새우꼬치, 치즈를 얹은 랍스타, 핫팟을 시켰는데 메뉴가 많아서인지 음식이 준비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다. 첫 메뉴로 나온 볶음밥은 적당히 간이 배어있는 데다 밥알이 고슬고슬한 딱 정석 볶음밥이었다. 다음은 베트남의 김치격이라는 모닝글로리와 칠리 소금에 구운 블랙타이거 새우가 나왔는데 갓 만들어서 따뜻한 모닝글로리는 상상 그 이상이다. 소스를 잔뜩 머금었지만 아삭한 식감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다. 본격적으로 음식 릴레이가 시작됐다.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치즈 랍스터 구이와 블랙 타이거 꼬치, 칠리 크랩은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다. 랍스터는 식으면 맛이 덜하기에 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나오자마자 먹은 게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조리 방식이 달라서였는지 생각보다 살짝 질긴감이 있었는데 평소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였다. 대망의 칠리 크랩이다. 생소한 비주얼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제일 딱딱한 등딱지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잔뜩 절여진 소스와 함께 그냥 씹어 먹으면 끝이다. 치아가 나가는 건 아닌가 했던 고민이 무색하게도 무리 없이 가볍게 씹을 수 있었다. 마지막 메뉴인 핫팟은 주문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는데 1시간의 기다림이 용서되는 맛이었다. 게가 들어가서 깊은 맛이 느껴지는 데다 같이 나온 쌀면과 잘 어울렸다. 만족스러운 식사로 에너지도 회복했겠다. 푸꾸옥의 하이라이트인 야시장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략 오후 5시쯤 문을 열고 오후 11시쯤 마감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우리는 마감 직전인 10시에 방문했는데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활성돼 있었다. 입구로 들어가면 상인들의 엄청난 호객행위와 철판 아이스크림을 두드리는 소리에 혼이 나가게 된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던 중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철판 아이스크림을 찾았다. 별도의 구분 없이 과일, 튀김꼬치, 로컬 음식, 스파 등 중구난방으로 줄지어 있지만 그만큼 없는 게 없다는 게 지영동 야시장의 매력이다. 로컬 음식이 목적이라면 베트남의 대표 간식이자 피자와 비슷한 반짱 느엉 외에도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는 반보 톤롯을 판매하는 점포가 여러 개 있으니 그중 골라서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눈에 자주 밟히는 건 진주다. 북고옥에서 많은 양의 진주를 양식한다는데 그래서인지 시중에 판매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다. 하나로 10,000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다양한 편이라 선물용으로 부담없이 구매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야시장의 초입에서 끝까지는 대략 15분 정도 걸린다는데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니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아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나 북고옥은 섬인 만큼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아주 많았는데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수조를 보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산물은 자판대에서도 판매 중이지만 현지 기사님 말에 의하면 언제부터 판매한 건지 알 수 없다고 하니 신선함이 보장된 곳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지영동 시장의 명물인 땅콩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구경하는 길 내내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어느샌가 손위에는 땅콩이 가득 쌓이게 된다. 킹콩마트에서도 판매 중이지만 야시장에서 구매하는 건 갓 볶아서 더 맛있기에 마트 대신 현장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한다. 야시장에 빠져있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첫날부터 두근거림이 가득했던 북고옥에서의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며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해야겠다.